자,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한국 유학 사상사와 최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K컬처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K컬처 하면 원조가 시조가 최치원이죠. 왜냐?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사상이 있다. 사상이자 철학이자 윤리인 풍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난낭비 서문이라고 하는 것.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유사상? 그런 게 어디 있어? 6.25 불교, 도교 다 중국서 들어온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고유한 사상이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엊그저께까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는 풍류라고 하는 것은 풍류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풍류의 존재를 처음으로 얘기한 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 풍류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21세기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한류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K컬처에서 가장 아주 첫손에 꼽히는 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가 바로 이게 우리 한류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K컬처가 붙여졌고 앞에다 K자만 다 붙이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의보감 초고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 언론에 한번 나가니까 굉장하더만요. 막 전국서 아주 뜨겁습니다. 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동의보감 초고본 이렇게 치시면은 국가유산청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찍은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건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게 나간 뒤로는 이제 K한의학 이렇게까지 막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K자 뒤에다 뭘 붙여도 다 되는 게 바로 우리 고유의 풍류 사상이고 원류가 풍류고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한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최치원 선생의 생애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런 생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기초적인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요새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연구된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그 연구 성과를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최치원 선생의 초성화인데 아주 굉장히 잘 그린 초성화죠. 이 초성화가 원래 그 쌍계사에 있던 건데요. 전국에서 이 초성화가 잘 됐다고 해서 이제 그대로 임모랑은 그대로 놓고 베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시는 곳이 많습니다. 자, 이제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치원은 자가 고운이고 왕경 사량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왕경이라는 것은 경주를 말하는 거죠. 사량부 사람이다. 사량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새 이게 깨지게 생겼어요. 최치원 선생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신라시대 본피부였어요. 사량부가 아니고 본피부였는데 이게 조금 이제 타이틀이 좀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 깨질 것 같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한 발견이죠. 사전민멸하에 이 역사책에 전해 내용이 다 없어져 가지고 굳이 그분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조상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최씨 집안에 족보가 있지만은 최치원 이전에도 막 상대 계보가 있습니다만은 좀 믿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고, 그 뒤로는 최치원 선생을 중시조를 사실상 시조로 삼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막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뛰어넘고 12살에 당나라 들어갔다는 것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사량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 본피부 사람이다라고 했고, 지금의 황룡사 남쪽에 있는 미탄사 남쪽에 그 집이 있다. 그 옆이 미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가 봐요. 그 옆이 또 최치원의 집인데, 미탄사 자리가 이번에 발굴이 됐잖아요. 미탄사라고 해서 그 기와 쪽에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사량부가 아니라 오히려 본피부 쪽으로 더 그쪽에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 그래서 발굴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삼국사기를 주로 해서 사량부 사람이다. 그런데 앞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바로 미탄사지인데 요 부근이 바로 최치원 선생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바로 미탄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진 기와 명문입니다. 아주 귀중한 발굴이죠. 자, 이분은 12살에 중국에 유학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역사 스페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다. 그걸 타이틀로 뽑았어요. 예. 그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 쓰더구만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겠지만 다 없어지고 현재 밝혀진 것으로 치면 이분이 최초의 조기 유학생입니다. 12살에 외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어렵니까? 당나라에 누가 있기에, 보호자가 누가 있기에 12살에 갔는지. 그렇다고 뭐 따라간 것도 아니죠. 부모님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살에 이렇게 보내는 거는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두품은 신라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분 계층이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벼슬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문화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 육두품이었는데 신분은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많겠죠. 신라는 뭐 과거 시험으로 나를 인재를 뽑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골품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중국에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두품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중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던 것이죠. 자, 그럼 어디를 통해서 갔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갔네, 뭐 한데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 전라도 영암이 있죠. 영암 바닷가에 있는 고을이죠. 영암에 가면 상대포라고 하는 그런 포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당나라로 가는 배가 많이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거의 서쪽으로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 보면 영암 쪽이 나오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갔는데 무슨 사신들이 타고 가는 배가 아니고 장사꾼들, 당나라와 교류를 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배를 타고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이제 주요 루트가 한중일 루트가 이렇습니다. 이 개경을 갖다가 경주로 바꾸면 되죠. 여기서 이제 직진이 아니고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만은 영암 강진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절강성 쪽으로 가면 가장 빠른 코스죠. 이렇게 가면 보통 빠르면 한 열흘, 조금 풍랑이 심한 보름 정도면 중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절강성이죠. 영파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절강성의 포구인데요. 일로 들어갔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또 걸어가지고 낙양으로 갔겠죠. 서안으로 갔겠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중국을 가는 코스들이 이건 이제 주로 사신들이 가는 겁니다. 사신들이. 이게 아까 최치원 선생은 여기서 바로 직항을 타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다가 풍랑이 일으면 바로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간다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무슨 관원들을 파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교문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내륙을 통해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갑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풍랑이 치면 바로 내륙을 대피할 수가 있잖아요. 삥 돌아갔고 요동반도 쪽으로 해서 산동반도로 가는 이런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직항을 하면 얼마 안 걸리면 바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최소한도 3배 내지 심하면 4배까지 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육로로 가는 경우고 해로로 가는 경우는 대체로 여기 남양만이라고 하는 지금 수원 있는 쪽에서 일로 발로 건너가면 좋은데 요 가운데는 저기가 없어요. 섬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평안도로에서 이렇게 요동반도로에서 산동반도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꾼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영파 쪽으로, 절강상의 영파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대중국 해상교류인데요. 대체로 최치원 선생이 갔던 곳이 바로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파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치원 선생은 이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만은 12살에 과연 누가 있을까? 아니, 어학도 제대로 안 됐어요. 어린 아이입니다. 거기 누구 뭐 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밝혀졌어요. 뭐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거기에 최치원 선생의 형님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형님인데 아주 화엄종의 대가입니다. 형님이 스님이에요. 고승입니다. 요새 지금 조계종의 거의 종정급 정도 되는 그런 스님이 미리 유학을 가서 계셨어요. 그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12살짜리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건데 12살에는 당나라의 국자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나라 국자감은 우리나라 치면 최고 학부죠. 국립대학, 그 국립대학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과거에 빨리 급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입학 자격이 14살부터입니다. 그럼 2년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가서? 의학 코스를 밟았겠죠. 요새같이 똑같이. 충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보낸 것 같아요. 12살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가서 최소한 2년 정도 의학 코스를 밟고 시험을 봐서 당나라 국자감에 입학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자기 형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겠죠. 나중에 당나라 국자감에 들어갑니다. 최치원 선생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6년 뒤에 이제 빈곤과에 급제를 하는데 당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이건 당나라 국자감이 아니고요. 이건 북경에 있는 국자감입니다. 북경에 있는 국립대학의 국자감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당시에는 당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입학을 시켰어요.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들어가기 어렵겠죠. 지금도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경에 있는 국자감을 통해서 밀어보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북경 국자감 공자묘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다 때려부시고 없어졌잖아요. 80년대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공자를 존중한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거의 퍼포먼스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의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최치원 선생이 가서 공부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남산 지상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종남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남산에 해당되겠죠. 원래 우리나라도 한양의 남산이 종남산이었어요. 원 이름이. 이게 종자가 끝날 종자 아니겠어요? 끝난다는 뜻을 가지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종자를 떼버리고 남산 하다 보니까 이제 굳어져 버린 건데 원래는 종남산입니다. 이 여기를 가보신 분들은 참 독특하다. 이건 완전히 남쪽에는 불교 사원이 막 즐비하고요. 북쪽에는 도교 사원이 즐비합니다. 묘해요. 도교하고 불교가 한 산을 놓고 등성이를 가르면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치원 선생의 그 형님이 여기서 화엄경을 공부하신 그런 곳입니다. 최치원 선생님도 여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상사인데요. 지상사.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원효 스님 있죠.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은 가다가 말았고, 의상 스님이 가서 공부한 뒤로 우리나라 신라 스님들은 거의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화엄정을 퍼뜨렸죠. 신라에. 신라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만 화엄정이 가장 컸죠. 다 여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종남선생이 도관이죠. 도관은 도교 사찰을 도관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특별히 관자를 붙여요. 왜 관자를 붙이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라는 뜻에서 관자를 붙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집을 높이 짓냐면 이쪽은 도교는 뭡니까? 신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도교 아니겠어요? 신선을 만나려면 아무래도 하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집을 지어야 이렇게 높이 지어요. 높이 짓습니다. 지금 아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거의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대단해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을지 이 집 짓느라고. 자, 이게 이제 종남선생 도관인데요. 지상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분이 이제 12살에 들어가가지고 국자감에 들어가서 14살부터 국자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6년 뒤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잖아요. 급제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 6년 뒤 급제를 해서 중국에서 이제 관리 생활하지 않습니까? 관리 생활을 하고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갈 때 자기 친구, 중국 친구입니다. 이름이 고운입니다. 이분은 외로울 꽃자 구름은 자를 호로 쓰고요. 이 고운은 성이 고시고 이름이 운입니다. 아주 보통 인연이 아니죠. 발음으로는 똑같아요. 이 고운이라는 친구가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 선생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지어줬답니다. 12살에 배 타고 바다를 건너와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네. 황소연한테 말이죠. 격황소설 써가지고 황소가 그걸 보고 놀래서 막 걸상에 내려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18년간 중국 땅을 누비면서 문단에서 글싸움을 하였는데 화살 한 대를 쏘아서 근문에 대책을 개트렸네. 딱 무슨 시험 문제를 내면 말이죠. 마치 활 쏜 사람이 활 한 대로 그걸 쏘아서 내피듯이 단번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이거 자기 친구가 써준 거예요. 자, 과거 시험 치르는 광경인데 이게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이건 이제 10월 달에 보통 축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명경과라는 거는 이제 유교 경전을 거의 딸딸딸 외다시피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게 명경과고요. 이게 진사과라는 것은 이제 문장도 여러 가지죠. 시, 산문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진사과인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30살에 명경과에 급제하는 것은 늦은 것이고 50살에 진사과에 급제하는 것은 젊은 편이다. 진사과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문장으로 시험 보는 게. 유교 경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유교 경전은 너나 없이 하는 거고 이 문장은 타고나야 되거든요. 수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우열의 차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급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50살에 급제해도 늦다고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은 선생은 명경과가 아니고 진사과입니다. 문장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인 빼고 나머지 외국인들 우리나라 일본 저쪽에 토본 별나라 많았죠.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한 데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이고요. 율수라고 하는 것에 처음으로 이제 벼슬을 합니다. 율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방 군수를 지냈잖아요. 하도 이분이 이제 신라가 배출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설화가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도. 이 쌍여분 고사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치원 선생이 율수현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가기만 가면 군수가 죽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가 군수가 부임하는 날 저녁에 꼭 나타나요. 자기 의견을 좀 들어달라.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내 사연 좀 들어다오 하면 듣기도 전에 놀라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 거기를 최치원 선생이 군수로 갔어요.
근데 최치원 선생은 이분은 좀 담력이 있었던가 보죠. 저녁에서 촛불을 막 켜고서 그분들이 나타날 걸 기다렸잖아요. 다 들어졌어요. 하늘 풀어졌어요. 그분들이 묻혀있는 그 두 자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묘소를 쌓아줬죠. 만들어졌죠. 그게 쌍여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묘소가. 그 동네 사람이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예, 아주 지금 쌍여분 고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 쌍여분 고사가. 왜 밀양에 가면 아랑의 설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비슷하죠. 예, 사실 원조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여성입니다. 그 쌍여분 앞에서 이렇게 참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치원 선생은 이 중국에서 이제 그 군수 같은 걸 지냈습니다만은 별로 그런 걸 조금 좋게 못 느꼈어요. 내가 이걸라고 온 게 아닌데 너무 이게 행정직으로 빠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사표를 내버리고 더 바로 높이 승진하려고 하는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정말로 너무 불행하게도 황소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험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바로 황소를 토벌하는 토벌군 사령관인 고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고병. 아주 굉장히 최치원 선생으로 봐서는 은인이죠. 당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이제 누가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던가 봐요.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을 뽑냐면요.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여러 가지 글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는 글 잘 짓는 게 최고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내가 그동안 쓴 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걸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특채가 됐죠. 토벌군 사령부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 고병이라는 사람이 비서가 됐죠. 모든 문서가 다 최치원 선생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치원 선생이 나중에 귀국할 때 그 문서들을 안 버리고 가지고 왔어요. 신라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다시 살펴보고 책으로 엮었죠. 그게 뭡니까? 개원필경집입니다. 그게. 근데 개원필경집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미건조하고 뭐 황소의 난 우려가 관계 없는 거 주로 많이 적혀 있고 당시에 뭐 군사령부에 보내는 여러 가지 재미없는 그런 문서들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황소의 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중요한 문서가 타버려갖고 당나라 때 당나라 실록이 있습니다만은 빈 껍데기랍니다. 별로 중요한 게 실록에 안 실려 있어요. 근데 이게 개원필경집에는 그 당시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날짜, 사람, 누가 만났나, 어느 날 전쟁을 했는데 어느 쪽을 얼마를 갖다가 그쪽을 갖다가 깨부셨나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쪽 사람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최치원 연구가 굉장한데 이분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연구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 양주에서 양저우라고 양저우는 그 운하가 북경으로 가는 운하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이제 그 황해 양자강 물이 빠져서 우리 황해로 가잖아요. 그 물길이 만난 곳이 양쪽으로 만난 곳이 양저우니까 얼마나 교통이 요지입니까? 여기 양저우가 사령부가 있었어요. 토벌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의 6, 7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오신 거죠. 한국 최고의 문집을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개원필경집이죠. 개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개선나무 개자에다가 동산원자인데 이게 뭐는 거야? 개원이란 말이 왜 나왔어? 근데 이게 양저우의 별칭입니다. 양저우의 별칭이에요. 왜 양저우를 개원이라고 했냐? 개수나무는 실제로 그 나무가 그렇게 향기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수나무가 굉장히 향기가 대단한 그런 나무로 인식을 해왔고,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향기가 대단한, 문학적 향기가 대단한 동산이란 뜻으로 양주의 별칭입니다, 이게. 필경이란 말은 최치원 선생이 굉장히 겸손하게 붙인 말이죠.
나무 밑에서 붓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다. 부필자에다가 박달경자죠. 동부가 쟁기로 밭을 갈듯이 자기는 붓으로 밭을 갈았다 이거죠. 그렇게 한 그 여러 가지 작업 끝에 남겨진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넣으라는 뜻으로 계엄필경지입니다. 지금 양저우에 가면은 외국인에게는 중국 최초로 둘도 없습니다.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또 최신의 집에서는 10월 15일 날 해마다 거기 가서 10월 15일이 최치원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국경일처럼 정해놨어. 우리 개천절처럼. 양저우에서는 그날은 다 쉽니다. 쉬고 큰 축제를 하는데 이제 그날 최씨 종친을 다 찾아가서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만은 기념관에서 우리 조선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을 하고 합니다. 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자, 이 최치원 선생은 1차적으로 알려지기를 한국 한문학사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필경집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입니다. 내용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 1300년 전에 문집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놀랄 만한 일이죠. 그 이전에 문집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최고이기 때문에 이 계엄필경집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또 이분에게는요, 그 계엄필경집과 함께 정말 유명한 또 이게 있습니다. 사삼비명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뭐 하는 책입니까, 이게? 아, 그러셨어요? 이제 이따가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사삼비명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워낙 문장을 잘하시니까 이 3명의 대선사가 있어요. 구산선문, 신라 말기에 선문 구산이 생겨나잖아요. 대선사 아닙니까? 그 가운데 3분의 선사의 비문을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쌍계사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쌍계사 진감무사 비가 있죠. 보령에 가면 성주사 비가 있고요. 경주 가면 승복사 비가 있고, 문경에 가면 봉암사 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4개를 모아가지고 사삼비명이다라고 엮었는데, 이 엮은 사람이 누구냐? 서산대사 휴정입니다. 이게 한국 고대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빼놓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역사서로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는 한국 한문학사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오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불교 쪽에서 서산대사가 이걸 뽑아갖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스님들한테 교재로 삼아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것이죠, 이게. 이 2가지가 계엄필경집, 사삼비명, 이게 이분이 남긴 2대 문집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 밖에도 물론 고운 문집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한문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체가 한 20가지 이상 되는데 그런 걸 다 고루 갖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외국에다가 내놔도 전혀 빠지지 않고, 앞에다가 최치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갖다가 이제 중국 사람한테 보이면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이거 중국 사람이 지은 거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수준이 중국에 못지않는 대단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9세기 말 당나라 영국 역사 연구 귀중한 자료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계엄필경집이요. 이 중국의 역사학자 당은평이라고 저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중국의 실록이 갖추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 이분은 뭐 문체도 중요하지만 역사 연구에 계엄필경을 빼놓으면 안 된다. 서기 800년대 후반, 9세기 후반 연구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은평은 중국 사람이죠. 자, 이 계엄필경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1834년에 전라도 관철사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유구, 달성서 씨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전라도로 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관찰사가 가면요,
당신은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를 합친 거니까 넓잖아요. 이제 초도 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각 고을마다 한 번씩 돌아요. 이제 그때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치원 선생의 기원필강집을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못 보겠다. 좀 찍어달라. 이분은 최치원 선생 경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호남 지방에서 이분을 연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향이 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최치원 선생의 사산비명을 지리산 화엄사에 있는 서산대사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호남 지방에 있는 각 사찰에서 그걸 다 읽혔거든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사산비명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베껴가지고 다 읽었는데 계엄필경집은 알 수가 없어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것도 출판해 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소희구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이 최치원을 왜 호남 지방에 어떻게 찾나, 열기가 대단하더라 이거요.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딱 한부가 있었어요. 한부가. 그걸 가지고 다시 찍어낸 겁니다. 1834년에. 오늘 그때 찍어낸 책이 아주 정확도가 높고 오자탈자가 없고 해서 중국에서도 많이 찍어냈습니다만 거긴 너무 오자가 많아요. 중국 사람이니까 오자탈자가 없을 것 같죠?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값어치 없게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1834년에 발간한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 지방의 최치원 연구 열기를 대변한 그런 것이 바로 계엄필경이고 앞서서 사산비명이었다. 그리고 그런 연구의 분위기를 앞에서 아주 그냥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서산대사 휴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K컬처란 말은 제가 여기서 직접 이 안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한번 왜 K컬처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보십시오. 자, 9세기 동북아시아 문화의 흐름과 최치원. 자, 당신은 세계적으로 당나라가 완전 오늘로 치면 거의 세계 무대의 주역 아닙니까? 그 당시는 뭐 유일무이하죠. 당나라를 빼면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고 세계 무대의 주역입니다. 근데 이 당나라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배워서 돌아가라. 너무 멋진 나라죠, 당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중국을 대표할 때는 한나라 할 때 한자에다가 당나라 할 때 당자, 이 두 나라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서 그거를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칩니다. 또 더 올라가면 진나라 할 때 차이나의 근원인 진나라까지 쓰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의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 중국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문화혁명 때 다 때려 부셨거든요. 남이 와서 외침으로 남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문화를 없앤 게 아니거든요. 지들이 스스로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지니까 배울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고 또 이제 배워가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그러잖아요. 예? 한복도 자기 나라 거고 김장도 자기 나라 거고 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당나라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다음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 문화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하자면 사상적, 종교적으로 연원과 역사가 깊은 유불도 삼교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은 유교만 해갖고는 안 돼요. 불교, 도교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지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당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딱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중국 가면은 최치원 선생밖에 몰라요.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최치원 선생 나라냐. 그렇습니다. 퇴계 선생 몰라요. 율곡 선생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당나라가 키워낸 최고의 인물이 최치원이니까 그런 거죠. 자, 말할 것도 없고 당시로 대표되는 당나라 때 나온 시죠. 당시로 대표되는 한문학의 그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외교를 하면서도 시를 가지고 외교를 해요. 예.
딱 자기 현안 문제를 가서 시로 딱 써서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럼 상대방이 또 시로 대답을 해야 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예. 지금도 중국에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이나 어디 뭐 등소평이나 이런 타임에 외국에 가서 연설할 때 딱 시 한 수를 딱 뽑아가지고 딱 연설을 하는 거죠. 그 속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뭘 알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지. 끙끙대는 거죠. 자, 이 한문학은 그 격식이나 그 수준에서 주변 제국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모든 문화 교류가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도 당나라 때 와서 규범화되고 격식화된 한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신라는 당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 공존적인 국제 질서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당나라가 이런 문화를 이끌었다고요. 평화. 우리 같이 가자. 공존. 그게 당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죠. 이게. 국제 질서와 개방적인 한문부터 속에서. 이건 우리만 알아야 돼. 이 노하우 일러줄 수 없어. 너희 나라 오지 마. 그런 게 아니고 외국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국자감에 입학을 시키고 비용을 다 대준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죠. 우리 우수한 문화유산을 배워서 가져가라. 너희의 낮은 수준의 문화를 끌어올리라. 그런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이런 문화 풍토 속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최치원이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기에 공부를 한 사람이죠. 이제 이분은 두 가지 사고가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사고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계 보편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란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높은 데다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중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요. 그거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요새는 말하자면 국제화, 세계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남다른 점이 또 뭐냐면은 보통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 문화는 우습게 알잖아요. 자기 나라 문화를 우습게 한다고요. 미국 가서 한 20년, 30년 있다 오면 막 완전히 한국 건 다 잊어버리고 미국 사람이 다 돼갖고 오잖아요. 이분은 달랐어요. 그 당나라의 너무 수준 높은 문화도 다 체득을 하고 신라로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신라의 철학,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놓은 게 바로 뭡니까? 신라에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 종교가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풍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최치원 선생이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건 그 지리산 쌍계사에 가면 진감수사비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첫 대목이 나는 겁니다. 인루이국이라. 사람에게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출신국. 당시는 최치원 선생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오랑캐 나라고 중국은 중화대국이야. 우리는 작은 나라고. 저쪽은 큰형님 집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아주 세계문화의 종주국이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변방, 오랑캐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랑캐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오랑캐로 살아야 할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나라에 따른 출신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나라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그쪽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부하고 돌아와서도 말이죠.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었던 거죠. 12살에 이제 유학해서 빈공진사에 급제를 하고 당나라에서 벼슬살이 하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넘쳐 흘렀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당나라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체성이 없었으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이 향학열이 대단했죠. 구도율이 대단했죠. 중국에 인도에 유학 간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승려 출신은 인도로 유학을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해초 아니겠어요? 왕오천 축국전 잘 아시죠? 당시 천축국이 5개로 나눠 있는데 그 천축국 5곳을 다 돌았잖아요. 기행문을 썼습니다. 왕오천축국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통역을 항상은 아닙니다만 최고로 9번을 바꿔가지고 9번을 바꿔서 천축국을 돌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A라는 지역 가면 거기서 쓰이는 말이 있고 쪽 B 지역으로 하면 또 말이 달라요. 이게 통역을 한꺼번에 9명을 데리고 가야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 성지순례를 끝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죠. 그다음 우리나라 육두품들 중국에 유학 많이 갔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진감선사 비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진감선사 중국에 유학 간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최치원 선생 자신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중국에 유학 간 건 똑같죠. 진감선사나 자기가 똑같죠. 거의 진감선사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얘기를 쓴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이거 무서운 논리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만 성불하는 법 있냐? 한국 사람도 노래가면 부처가 되고 공자가 되고 다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유교를 배우는 것은 필연적이다. 서쪽으로 큰 바다를 건너서 통역을 거듭해 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해초 얘기. 아마 그 얘기를 좀 은근히 여기다 실었던가 봐요. 그냥 영어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말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통역을 막 수도 없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에 통역을 거듭해가며 학문에 종사할 자 목숨을 통나무배에 맡기면서도 그 막 대단한 풍랑 앞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심하면 빠져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마치 기독교에서 땅끝 정교라고 하잖아요. 땅끝 정교. 이 우주의 저 땅끝까지 막 A라는 사람이 죽어 선교사 그럼 B라는 사람 선교사가 또 가요. 그냥 전교가 될 때까지 가는 그 땅끝 정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열성이 있었죠. 풍랑호에 맡기면서도 마음은 서역에 달려있다. 법의 섬인데 이게 서역을 말하는 거죠. 빈 채로 갔다가 꽉 채워 돌아가는. 자, 갈 때는 비우고 가야 됩니다. 갈 때 꽉 채우고 가면 뭘 채워 갖고 와요? 싹 비우고 가야죠. 올 때도 비우고 갖고 와요? 올 때는 채워서 와야죠. 꽉 채워서 돌아왔는데 험난한 일은 먼저 하고 얻는 바를 뒤로 했다. 이 구도자가 이래야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 하나도 않고 뭘 얻으려고 그렇게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험난한 일을 먼저 하고 얻는 바를 뒤로 하였으니 역시 보옥을 캐는 자가 곤륜산의 높음을 꺼리지 않고. 자, 곤륜산은 상상의 산이죠. 근데 그 꼭대기에는 아주 금은보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주 수도 없이 사람이 많이 죽어요. 등반하다가.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그런 격이죠. 그걸 끌어다 쓴 겁니다. 진주를 찾는 자가 검은 영이 사는 바닷물의 깊음을 피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장자에 나온 말인데, 자 바다 청길 물길 속에 흑룡이 살았답니다. 장자에 나온 이제 우화예요. 근데 흑룡의 턱 밑에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가 있대요. 그걸 따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용이 사납든지 말이에요. 그저 잠잘 때나 그걸 따와야 되는데 이 용이 잠을 안 자요. 근데도 그걸 따기 위해서 용한테 잡혀 죽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깊은 바닷물 속을 꺼리지 않고 막 쳐다 들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참 대단한 향학열, 구도열, 그걸 갖다 이렇게 묘사를 잘했는지, 이거 진감선사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최치원 자신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이 최치원은 당시에 국제통이죠. 신라에만 있었으면 말이죠. 이분은 이렇게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국제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벌어진 일, 신라에서 벌어진 일을 딱 놓고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바로 시무십여조입니다. 이 신라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났어. 그래갖고 10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빨리 급히 개선해야 될 조목을 10개 조목을 진성여왕한테 올린 거죠. 그게 유명한 시무책입니다. 자, 중국에서 보는 최치원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최치원을 보는지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9세기 동북아 문화질서에서 신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당을 지어서 기리도록 허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최치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수도 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35부작인가, 뭐 30부작인가 드라마가 막 이미 방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화의 해외 이식의 상징적 인물이다. 중국 문화에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신라로 가지고 가서 그거를 해외에 이식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당나라 문화의 외연 확장에 얼마나 공이 큰 사람이냐 그 말이죠. 세 번째, 국제화, 세계화의 표상적 인물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사람이 보는 최치원이니까 그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넣어야 되지만. 자, 이거는 조선일보에 제가 실은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언젠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박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가지고 이제 환담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동선언을 하는데 거기서 최치원 선생의 시를 갖다가 시 주석이 두 구절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했어요. 이제 덕골고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라고 하는 걸 알듯 모를 듯한 그런 것들을 꼭 인용을 합니다. 시진핑은 서울대 와서도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많이 있지만 다 영어 잘하지 한문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어 온 사람도 잘 몰라요. 얼른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빨리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달라. 근데 뭐 강의 끝난 사람한테 갑자기 막 어디라고 막 전화가 왔어요. 꽤 유명한 데서 왔어요. 빨리 알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 같으면 알려달라면 알려주겠냐. 그랬더니 알았다. 한 3시간 내로 원고지 한 20몇 정도로 써주겠냐. 신문에다 바로 실어주겠다. 그렇게는 가능하다. 해서 써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최치원 선생님 시를 인용한 건데 돋골고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시는 사람마다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게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은 지금 자꾸 미국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데 사실은 가깝게 지낸 걸로 치면 우리하고가 수백 년 우리가 미국하고 사귄 건 얼마 안 되고 몇십 년이고 중국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기를 같이 해왔다. 근데 왜 자꾸 우리를 멀리하고 미국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 긴 바람이란 말은 당나라의 유구한 문화입니다. 만리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만리가 떨어져 있는 한국을 말합니다. 중국의 유구한 문화가 만리밖에 신라까지 통한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걸 보냈더니 바로 그쪽서 잘 알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조선일보 실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양저우의 최치원 기념관인데 10월 15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최치원을 기린 날로 이렇게 그쪽서는 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여기 다 양저우에 그 좀 높은 사람들 다 오고요. 고관대작들 와서 이제 여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한 20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몇 회 될 겁니다. 이 최치원 선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동방 사람이다. 나는 신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민족 주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로 통할 수가 있다. 문화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것이 나는 동방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 주체성이라고 한다면 뒤에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금, 동서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새 국제와 세계와 통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그로부터 최치원으로부터 뭐 천수백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거 오늘날에 살아있는 화두죠. 이미 끝난 화두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
난 그래서 최치원은 이게 인간 최치원, 육신은 다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화두를 남기고 갔냐. 그렇습니다. 이게 요 문제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최치원 선생은 민족적 주체성, 세계 문화의 보편성, 여기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의 민족 주체성,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주 굉장히 원초적인 생각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예? K컬처 얘기한 분들 최치원 선생 공부를 좀 하고 하시면 더 글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더 긴밀하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고 그렇구나. 이게 다 이게 원조가 있구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치원 선생은 이제 이렇습니다. 동인의식, 나는 동방 사람이다. 자, 예전에는 우리는 동쪽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왜? 그 방향을 갖다가 중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는 동쪽 변두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최치원 선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맞다. 우리나라가 동국 아니냐, 동쪽인 나라 아니냐. 난 동방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 최치원 선생은 그냥 완전히 그 중국 중심의 문화에 완전 빠져버린 사람인데 최치원 선생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이라는 거지 신라를 기준으로 하면 당나라는 서쪽 나라다. 당나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서국이라고 합니다. 서국. 그 다음에 당나라 사람은 서인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야, 중국이 무슨 세계의 기준이냐 말이야. 이거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게 말이야. 달라지는 건데 왜 고정적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예? 나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여러분 혹시 북학파라고 아세요? 북학파? 실학자들 중에서 청나라가 야만족이긴 하지만 중국 전체를 차지해가지고 한 나라의 중국의 오래된 전통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선진화가 됐다. 조선은 괜히 깜짝 떨지 말고 잘났다고 혼자 떠들지 말고 중국을 배우라. 그게 북학이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북학이 아니고 북벌이었죠. 청나라는 야만족이야. 정벌의 대상이야.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북학을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오만 떨지 마라. 청나라 간단한 나라 아니야. 중국의 전통 문화가 좋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제대로 배웠다. 조선은 정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허울만 남아가지고 자꾸 뭐 북벌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북학을 얘기했죠. 이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사고가 바뀌어버린 줄 아세요?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 그전에는 중국은 항상 중심이야. 그리고 지구가 빙빙 돈다는 것도 모르니까 중국이 중심입니다. 근데 지구본을 갖다 놓고 빙빙 돌려가면서 자 봐라. 이때는 중국이 중심이지만 이렇게 돌리니까 캄보디아가 중심이지. 이렇게 돌리니까 영국이 중심이지. 그거 하나로 말이죠. 4대 지구가 깨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치원 선생 당시에는 지구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고정적으로 기준으로 삼아놓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는 거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주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가 기준을 잡아야죠. 지가 기준을 잡아야 동서남북이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바로 거기서 최치원 선생의 그 주체성, 민족 주체성 그런 의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체의식, 민족 주체성의 전도사가 최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또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 잘 보실까요? 최치원은 둘째 줄부터 최치원은 문화적, 민족적 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화를 추구했다.
그가 추구했던 문명 세계는 우리의 낮은 수준의 문화를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문화적으로 동등한 경지에 이르고자 한 것이었으니, 여기 낮은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낮다는 게 아니라 낮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적 이면에서 문화적 융평정신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융평정신 잘 들어주십시오. 융자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평자는 평균이라는 얘기죠. 근데 최치원 선생님이 말하는 이 평균화, 융평정신이라는 건 평균화 좋다. 그런데 융자는 위로 높인다는 얘기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내버려두고, 더 잘하라고 북돋아주고, 모든 사람을 끌어올려서 잘한 놈하고 같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적 융평정신이에요. 그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에요. 최치원은 한 나라 한민족의 문화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라야 바람직한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후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잘 보십시오. 민족 문화를 보편적 가치 기준과 개념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날 그냥 K컬처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제 강의를 듣고 가서 이거 풀었으면요 아마 굉장한 논리가 나올 겁니다. 자, 난낭비서.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의 비석의 비를 말합니다. 비문입니다. 거기서 풍류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으로 풍류가 있다.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은 유불선의 핵심 사상을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다. 포함 3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건 접하곤생이라. 이 풍류라고 하는 건 또 여러 무생명체를 접하면 다 교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다라고 다 배우셨죠. 근데 거기서 이 난낭비서를 해석하면서 유불선 3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적인 요소와 비교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최치원을 거의 제가 올해 이제 만 65세인데 한 4, 5년을 했을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오래 했죠. 근데 최치원 선생을 다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이분은 그다음부터 편지 한 장을 써도 국내용으로 쓰지 않고 다 외국 사람이 볼 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요. 그러니까 뭘 조그마한 거 하나 쓰더라도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할까 못할까, 중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중국적인 개념을 빌어다가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주석을 달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난낭비서에서 풍류를 얘기하면서 유불선 3교를 끌어들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종교 사상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게 보편적인 세계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난낭비서를 갖다 이제 써갖고 중국 사람이 보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향학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탈춤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공연 문화를 보고 한시로 읊은 거예요. 근데 한시로 읊었는데 여기 보면 중국에서 탈춤 잘 춘 사람 얘기도 나오고 전부 중국 사람 걸 끌어다가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기존에는 전혀 최치원 선생은 4대 모아유지라고 하니까 참 누가 중국 갔다 온 사람은 아니랄까 봐 그렇게 중국 고사를 끌어다 쓰냐, 역겹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용무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초용무라고 알아듣겠어요? 중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춤을 잘 춘 사람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죠. 철저하게 그걸로 일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려고. 그럼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사를 그래서 끌어다 쓴 거예요. 제왕년대력, 이거 지금 전하지 않는 책인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라 시대에 초창기에는 왕이라고 안 했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거를 다 최치원은 전부 왕으로 다 고쳤다. 근데 아마도 거서관, 차차웅 이런 게
조금 촌스러우니까, 중국에 비해서 촌스러우니까 이걸 갖다가 왕으로 고친 게 아니겠는가라고 김부식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왕연대력은 제는 중국에 황제가 있는 나라니까 중국이고요. 이게 왕은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합해놓은 거예요. 합본이에요. 세계사와 국사를 하나 합쳐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 사람도 보고 우리나라 사람도 보는 책을 갖다가 쓸 때 국제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놓고 거사관이라고 해보세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사대모아에 빠져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아마 여기도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여러분 비문에다가 비문을 쓰는데 비문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최치원 선생님 비문을 쓸 때도 주석을 달았어요. 각주를 달았다고 요새 말하자면. 자, 이거는 이제 진감선생의 비밀이 나오는 건데 이겁니다. 자, 진감선생의 어머니 고 씨가 일찍이 낮에 슬퍼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 어떤 스님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을 하더래요. 오 원이 아미지자라. 나는 아미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사람이 진감선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암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암이. 이게 당시 신라 사람들이 엄마를 부를 때 암이 그랬던가 봐요. 암이라고 써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괄호 열고 방언으로 이 신라 사람들 말로 어머니를 이른다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최치원이 이런 사람이에요. 비문에도 줄을 달아갖고 이게 중국 사람이 볼 걸 염두에 두고. 자, 오늘날 K컬처 사실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만 의지할 수 없어요. 진짜 학자들이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서양 사람들 자기들 그 사람들 언어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가는 거죠. 지금처럼 언제까지 연예인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셨죠? 이게 이렇게 최치원이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것을 세계 것으로 만들려고 한 분입니다. 한류 문화의 선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넓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가장 민족적이고 원형적으로 잘 살려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세계화다.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1200년 전 사람이 최치원이 얘기했다는 건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천지인 3대란 말 들어보셨죠? 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가장 중시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들 지금은? 근데 과연 계속해서 그래 왔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중세기에는 하늘이 가장 높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천존 시대였어요. 천존 시대. 하늘의 권위 앞에는 인간은 정말로 그 존재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중세 시기에는 하늘에 기반을 둔 종교가 아주 맹위를 떨쳤죠.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 물질이죠. 물질. 나중에 유물론으로 가는 겁니다만 이게 하늘에 기반을 둔 종교, 땅에 기반을 둔 과학, 물질 과학이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종교, 하늘에 기반을 둔 종교에 예속되어 있고, 땅에 기반을 둔 과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여유 있게 살지만 그거 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끝나요. 핵무기 누가 만들었어요? 과학이죠. 과학입니다. 종교, 사람들의 심성을 다 곱게 만들고 인류 평화를 달성할 것처럼 그렇게 종교들 얘기합니다만은 종교 없이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치원 선생은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도 중요하고 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종교도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되고 과학도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과학 중요하죠. 기술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이상한 유전자 더 이상은 여러분이 더 잘할 테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면 안 되죠. 최치원 선생이 인간 주체 이게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지 않고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힌다. 도가 진리가 사람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리를 넓혀가는 거죠. 실천하는 주체니까요.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인간 주체에서 찾아야 된다. 인간학적,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펴는 분이 바로 이 최치원 선생입니다. 여기 최치원 선생 해인사 선 안전벽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따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배진희 선생님도 말씀하셔서 여기 혹시 USB 같이 오셨으면 거기다 담아 가십시오. 얼마든지 물음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요. 보세요. 하늘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가장 중요한지 보세요. 사람이 본으로 삼는 것은 하늘이다. 근데 사람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도란 건 도가 주체성에 서 지가 자발적으로 도를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도가 높아진다면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도가 높아지려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인자에 중점이 베껴 있는 건데 이 최치원 선생의 그 사상을 가장 잘 이어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부 기망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주역이라고 하는 정역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주역은 들어봤지만 정역이라는 걸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따가 잠깐 찾아보십시오. 정역, 바를 정자. 중국에서 나온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게 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1년은 360일이고 우주의 도수가 360도죠. 그렇게 된 게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까? 양력은 365일입니다. 5일이 많지요. 음력은 354일이죠. 예?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건 6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둘러하니까 윤달을 두잖아요. 뭐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죠.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런 상태의 것이 바로 주역의 논리라고 한다면 정역은 철저하게 360이라고 하는 도수에 맞춘 그런 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가 1월이 없으면 천지 중요하죠. 근데 천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천지를 밝게 비춰주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다. 또 그 다음에 1월이 중요하다 한들 그 속에 아주 이상적인 사람,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법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과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이거 보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사상은 한국 사상의 전통이자 더 나아가서는 이건 동양 사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래요. 서양 사상은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인간을 중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인간 중시, 인간 존중, 이거는 유불도 삼교가 사실은 정도 차이이지만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히 한국 사상은 인간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자, 최치원 선생이 공자사당에 배양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와서 말이 많았죠.
아니 공자사당은 유학을 독실하게 유교만을 공부한 사람을 모셔야지 왜 유불선 삼교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뭐 도교도 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잡탕 공부한 사람을 성균관에 모셨냐? 성균관에서 이렇게 출양을 해야 된다. 제사를 이제부터 지내지 말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상소가 빗발쳤죠. 그다음에 퇴계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치원 선생은 부처에게 아첨한 사람이다. 이제 비문 같은 거 보면 불교를 찬양한 게 많이 있죠. 그 비문을 예로 들어갖고 이제 부처에 아첨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자님하고 같이 제사상에서 음식을 받아 자시는 건 외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 그 임금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퇴계 선생님 아주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그 선대 어른들이 다 해놓은 걸 자기 대에 와서 엎준다는 건 굉장히 이건 아주 여러 가지로 부담을 많이 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조선 말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졌습니다만은 근데 최치원 선생이 문묘에 배양된 건데 최치원 선생은 그 스님들을 위한 비문이라 이런 것들은 다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쓴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불교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책을 내는데 서문을 나보고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사치레라도 불교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그래야 맞지 않아요? 거기서 부처님을 깔 겁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박직하게 알아야 진짜 선비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조선시대 성리학만 최고라고 하는 시대하고 달라요. 근데 수백 년 뒤 사람이 전 시대의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시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처에 아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죠. 박하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저는 최치원이 문묘에 배양된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인간 존중 사상, 인간학적 자각의 전통 수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뭐 최치원 선생 이전에 설총이 있었죠. 설총도 공자사당에 배양이 됐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공이 크죠. 중국에서 유교 경전이 들어왔지만 다 한문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은 오히려 이두로 푼 게 더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두로 풀어서 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 풍토에 맞는 유교 경전의 해석을 위해서 이두를 창제한 거 아닙니까? 이두를 통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발전에 크게 공을 세웠죠. 그 문명의 배양이 됐어요. 그럼 최치원은 뭐 때문에 그랬냐? 유불선 3교에 널리 통하니까 그건 아니죠. 공자사당은 유학의 전당인데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상에서 쭉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인간 존중의 사상,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유학 사상의 본질이다. 한국 사상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기 때문에 그 공이 대단하기 때문에 문묘에 배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21세기에 전하는 메시지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도대체 뭐를 위한 종교인지 알 수 없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신을 위한 종교인지. 인간은 완전 신 아래, 하늘과 신 아래 예속된 존재로 보는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죠. 최치원 선생이 논리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의 평화를 위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어야 된다.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살상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치원 선생의 이제 전승과 그 맥락을 보면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승자가 많습니다. 자, 지금 뭐 조선시대에 막 500년 동안 막 엄청나게 맹위를 떨쳤던 성리학? 지금 성리학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학계에서 그냥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에 끝이지 그 성리학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최치원 선생이 지금 그 사상적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최치원 선생은 한마디로 1인 3색의 사상가다. 한 사람인데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색깔이 각각 달라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1인 3색이 아니라 8색조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갖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그런 분이십니다. 사상적 기조를 보면 유불선에 전부 다 굉장히 넓게 통했는데 이게 다 풍류도, 우리 고유 민족 서상인 풍류도로 다 수렴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불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은 뭐 유교, 불교를 했지만 사실은 풍류도를 밝히기 위해서 유불도를 한 거지 그 자체만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유선으로도 일컬어졌습니다. 유선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유학자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선 같은 분이 바로 유선이죠. 동국 18년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18명이 공자사당에 배양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배양된 분이 최치원 선생입니다. 물론 선배인 설총이 나중에 배양이 됐지만 이제 선배니까 이제 가장 제 넘버 1번으로 의자를 바꿔야 되겠죠. 설총이 제일 먼저 모셔져 있지만은 위치상으로 그렇지만 연대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최치원 선생이 가장 먼저 이 공자사당에 배양이 됐다는 거. 이분은 단군 이래로 전통 선교의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신선사상하면 다 중국서 온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에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신선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이어받은 분으로서의 아주 핵심 인물, 중추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단군 이래 전통 선교의 맥을 이은 민족 종교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멀리 올라가면 동학이 있고요.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무슨 증산교라든지 이런 근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분은 또 불교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승려들은 이 앞에서 그냥 뭐 명함을 못 내밀 정도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불교의 교정과 선정을 한데 아우른 분입니다. 보통 뭐 어떤 사람은 교정만 알고 어떤 사람은 선만 알고 근데 이분은 두 개를 다 꿰뚫은 분입니다. 아주 불학의 대가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 하기도 바쁜데 인생 60도 채 못 사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몸에 아우렀다는 것은 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노력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나는 최치원 나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맥락이 이렇습니다. 제일 정점에 누가 있냐? 단군이 있어요. 단군이. 그 다음에 원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원효를 그냥 불교 승려로만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아주 풍류도를 제대로 구현한 분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불교인으로 드러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이 그걸 잘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겉으로는 또 유학자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규보. 이규보. 이분은 호가 백원입니다. 최치원 선생은 호가 고운입니다. 이 구르문자가 돌림자예요. 거기다가 나는 최치원 선생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담은 것 같아요. 고운의 후계자가 백운입니다.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조선 말기에 가면 최재우가 이 호가 뭡니까? 수운이죠. 이건 울수자 수운이죠. 다 운자 돌림이에요. 자, 이규보 선생 뒤에는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 엄청나게 이 최치원 선생을 존중한 분이죠. 이분도 진정한 풍류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대사. 이 원효 스님이나 서산대사는 겉으로 포장하기는 불교 승려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우리 화랑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류 사상을 아주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죠. 서산대사가 최치원 선생의 사산비명을 뽑아가지고 책으로 였고 이건 반드시 필수 교재로 해야 돼요. 막 서원에서 강의를 시킨 것 자체가 이런 사상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우.
김항, 아까 얘기했죠. 정역을 만든 김항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요게 아주 이런 고운 항맥이라고도 말하고 최치원 라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한 사상가고 종교가입니다. 자, 이규보 운자 라인의 두 번째 인물이죠. 이분은 잘 아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그 장편 서사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이분이. 왜 동명왕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업적이 많고 거룩한 그런 발자취가 많은데 왜 김시습은 싹둑 잘라버렸냐. 김시습이 이제 자를 때는 너무 황당무계하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그냥 예를 들면 사람이 막 구름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규보는 거기에 대해 대단히 반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초현실적인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유교의 이념으로 재단하지 마라. 신비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왜 다 자르냐.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동명왕의 역사를 장편 서사지로 다시 씁니다. 그게 바로 동명왕편이거든요. 이거는 민족 고유의 신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김시습이죠. 김시습. 이분이 머리를 깎지 않고 이제 단종이 세종한테 쫓겨나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승승장구 잘 나갔겠죠. 과거의 급제에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머리를 깎고 방랑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상사를 위해서 굉장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그렇게 귀양살이면서 고초를 겪었지만 귀양살이가 없이 영의정을 지냈다는들 508권의 저술을 남겼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분들이죠. 최치원 선생을 아주 사상적으로 흠모한 분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여에 가면 무량사가 있는데 무량사란 절에 이분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치면 묘소가 있는 거죠. 저는 1년에 저희 조상 묘소도 찾아갑니다만 이 김시습 선생의 부도 앞에 최소한 서너 번은 찾아갑니다. 제 사상적 근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휴정, 서산대사죠. 불교계의 최치원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불교에 당연히 뛰어났겠죠. 근데 유불선 3교를 회통하는 분이죠. 그래서 불교 3교 구감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구감이라고도 있고 귀감이라고도 있고 그렇죠. 귀감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귀감이라고 보죠.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적인 것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써놓은 책이 3교 귀감입니다. 보통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책 쓸 수가 없지요. 자, 이분은 사산비행을 강의 교재로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그런 굉장히 가르침이 문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쭉 나가다가 이제 최재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우. 운자 라인의 세 번째 인물입니다. 동학을 창시했는데 이 동자가 바로 동인의식 할 때 그 동자입니다. 우리 동방 사람이야. 너희는 서구가 아니냐. 너희가 서쪽이라면 우리는 동방이다라고 할 때 이 동자는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위가 아니고 이거는 민족 주체성의 표시입니다. 왜 동학이라고 했냐?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게 동학을 내건 거죠. 이것은 풍류도의 새로운 부활입니다. 동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최재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학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종교인데 교라고 안 하고 학이라고 했냐?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철학과 종교와 윤리가 분리가 안 됐어요. 풍류는 철학으로 말할 수 있고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분리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풍류거든요. 우리는 제례로 이런 우리의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말할 때 진리를 도라고 하기도 하고 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 또는 학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막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증산교라고 안 하고 증산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교란 말은 서양 종교가 들어온 뒤부터 교자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에 인내천.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아까 최치원 선생이 부르신 게 뭐예요? 인간 존중,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래요. 세상에 이런 종교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하늘이래요. 이건 한국의 인간 존중의 사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중간에 최치원 선생의 더 올라가는 단군 사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인내천은 인간 주체를 중시하는 고운 사상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을 하자면 계속 나갑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에서 이제